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국회에서 이틀째 국방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호통치듯 자기 주장만 반복해 논란을 일으킨 로저스 쿠팡 대표. 오늘도 제멋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도 로저스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죠? 네, 로저스 대표는 어제 청문회에서 한국에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의 질의와 상관없이 주장을 계속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재 저희가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쿠팡의 조사를 지시한 기관으로 지목된 국정원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지만 로저스 대표는 오늘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는 요청에 의례적인 인사 뒤 하고 싶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 국회와 본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절차를 보고 그리고 제가 그 피력을 보았을 때 제 답이 완벽히 통역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저스 대표는 또 한국에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왜 쿠팡과 한국 정부의 공동 노력의 성공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전 직원의 범행 동기는 돈이 아니라 퇴사에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데이터만 저장했고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말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간크게 대한민국 국정원을 끌어들여 진실게임을 하는 로저스 씨와는 도저히 소통이 안 된다며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사장도 국정원이 국가 안보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용의자 접촉을 요청하고 쿠팡은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단호하게 쿠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용의자의 노트북과 컴퓨터 저장 장치 등 4개 중 노트북을 입수해 이 가운데 확인된 3천 건만 유출된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클라우드 등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민관 합동조사단의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쿠팡이 보상이라 내놓은 이용권이 차후 소송에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네,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의 견해입니다. 쿠팡이 이용권의 약관에 해당 보상으로 모든 대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앞으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 로저스 대표는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쿠폰을 쓴 사람이나 받은 사람 보상액 줄여야 한다고 할 겁니까? At what court do you mean in U.S. lawsuits? I don't believe that would be a mitigating factor. 미국 소송을 말씀하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감경 요인은 아닙니다. 네,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이뤄져서는 안 됐고 김범석 의장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쿠팡 청문회에서 수사 관련자가 증거 확보 등을 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안 된다며 지금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김범석 쿠팡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또다시 불출석하자 민주당이 쿠팡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오늘 국회 의안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에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 의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장을 현금 영수증에 비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패배로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절치부심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실정의 직격탄이었다고 진단해 다주택자에겐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당시 김경 서울시 의원은 2주택 상가 5채를 보유해 공천 탈락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는 녹취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 대화 이튿날 김경시 의원을 단수 공천에 뒷말을 낳았고 당시 거론된 1억 원이 공천 대가 아닌지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주택은 고령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는 집이었고 이를 검토한 당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의혹을 정조준한 가운데 당내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돈 주고 공천받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모두가 멘탈 붕괴에 빠졌다는 등 공개 비판이 터져나온 겁니다. 광역 기초의원을 공천할 시에 그런 행위들이 사라진 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태의 악습들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고. 여러 공천 의혹에 강도 높은 특검 수사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우리 당을 탈탈 털었듯이 민주당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묵인 방조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빠뜨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직격했습니다. 그 단수 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그냥 현금 영수증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밀 병기의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새해 첫 입법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약속한 민주당으로선 이른바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이중잣대 비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예비 후보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도 서울경찰청이 대부분 맡아서 한꺼번에 수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영수 기자, 강선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준 1억 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했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당시 녹취를 보면 공관이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했는데 김 전 원내대표 역시 묵인 의혹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알린 후 김경 서울시의원은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기 때문인데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관련 인사들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네, 서울경찰청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다른 의혹도 수사하는 거죠? 네, 서울경찰청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11건의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0건을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남의 편입에 개입하거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지난 9월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작서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경찰서들은 수사 중이었던 사건을 오늘 서울경찰청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먼저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보좌관에게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의 업무를 도와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입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오늘 김 전 원내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영등포서의 경우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고 특혜성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건들도 차례로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새해 첫날 서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맑은 하늘이라 비교적 깨끗하게 첫 일출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밑 한파는 더 강해져서 서울 등 중부 내륙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밝히는 첫 태양은 강력한 한파 속에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특히 새밑 한파가 새해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며 한낮에도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등 중부와 남부 곳곳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를 확대 발령하고 해맞이 같은 야외 활동 시 보온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내륙에서 대부분 깨끗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은 독도로 오전 7시 26분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내륙에서 가장 빠른 곳은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으로 오전 7시 31분이고 이어 부산 해운대 7시 32분, 강릉 정동진 7시 39분, 경포대에서는 7시 40분 밝은 해가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7시 47분 병오년 첫 해가 떠오를 예정입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구름이 유입되며 다소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어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목요일 저녁부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과 해상에서도 강풍과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어 섬 지역을 오가는 교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새해 첫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밤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새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보신각에서는 밤 11시부터 시민대표 11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개최됩니다. 또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9개 기관이 협력한 대규모 미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올해 처음 공식 행사가 열리는 명동스퀘어에서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광판을 활용한 라이트나웃 카운트다운 쇼가, 또 DDP에서는 미디어 파사드와 불꽃쇼, 디제잉 공연이 포함된 행사가 새벽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새해를 맞아 동해안 해맞이 명소를 찾는 차량이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부터 닷새간 해맞이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4일까지 닷새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하루 평균 484만 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전보다 8.8%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해맞이 명소가 몰려있는 동해안 방면 노선인 명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대구 포항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이동 차량이 집중되면서 혼잡할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새해 첫날 서울 강릉 구간 최대 소요 시간은 강릉 방향으로 4시간 10분, 서울 방향으로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맞이 교통량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로공사는 해맞이 특별교통대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혼잡한 노선에서는 차단 공사를 중지하고 영덕요금소에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도로 전광 표지로 휴게소 혼잡 상황도 안내합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차량 점검 및 월동 장구를 구비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는 또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바다 전망으로 인파가 몰리는 휴게소 전망대와 난간 주변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양팔이 붙들린 채 법원에서 나옵니다. 연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유가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A씨는 지난 28일 밤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 세워둔 차 안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뒤 차를 몰고 90km가량 떨어진 경기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채팅앱으로 만나 한 달째 교제 중이었는데 A씨는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고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이 불법 의료 의혹이 있는 일명 주사 이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와 관련해서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7건인데 새해가 되면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박나래 씨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 이모 이모 씨에게 수액 주사를 맞는 등 불법 의료 서비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본인이 해외에서 교수로 일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지만 의협이 파악한 결과 국내 의사 면허는 없었습니다. 박나래 씨뿐 아니라 샤이니키 유튜버 입짧은 해님도 이 여성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럼 정리가 될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면서 더 이게 확산이 될 것인지 요거는 이제 새해가 되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 관련 사건은 모두 7건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6건이 서울 강남경찰서, 1건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와 다툼 중인 전 매니저 측이 낸 1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로 알려지면서 박나래 씨는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민거 논란으로 2차례 해명에 나섰던 방송인 전현무 씨는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박나래 씨를 포함한 나 혼자 산다 출연진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전현무 씨는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은 새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암 투병을 해오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안 씨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하면서 어제 오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측은 안 씨가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썼다는 당 발표에 한 전 대표는 동명이인 글까지 조작해 포함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의 익명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른바 당계 사태. 당무위원회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가족이 올린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1년여 만에 의혹을 처음 인정한 한 전 대표가 이튿날 감사 자료가 조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동명이인이 쓴 게시물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나경원 정치생명 끊어버립시다. 안철수, 이준석은 혐오 드림팀 등 당무위가 예시로 든 게시물은 2023년 초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이라는 겁니다. 이호선 당무위원장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라며 실시간 게시글을 올리는 등 종일 양측에 장외 설전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한동훈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아 의원은 제1야당의 당무감사가 허술하고 엉터리라고 직격했고 장동혁 대표 책임론에 대여 투쟁 시기를 눈치 없이 놓친다는 답답함도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당 지도부는 내홍이 필요 이상 길어지는 건 한 전 대표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시면 된다. 법적 문제 이게 뭐 중요합니까? 단계 조사 자체가 분란이 아니라 단계를 썼던 것 자체가 분란의 씨앗이라고 보거든요. 공석인 윤리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사실상 칼자루를 쥔 장동혁 대표는 당 종무식에서 결연하게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단단하게 뭉쳐서 더 힘차게 뛰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과 미래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해 계엄에 사과하는 등 내홍과는 거리를 두며 외연 확장 의지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당내에서 민주당을 향한 대여 공세에 집중해야 할 시점마다 당 이슈가 수면 위로 노출되는 데 불편한 기색도 적지 않습니다. 연초 쇄신안을 예고한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와의 화해 필요성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라 내홍 사태가 새해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25년 마지막 날인 오늘 전북을 찾아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설 연휴 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임기 4개월짜리 원내대표직을 두고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 사이 물밑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남 무안에 이어 이번에는 전북 전주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한 해 마지막 일정이라 의미가 큰데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텃밭 민심 다지기 행보로 보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로 당내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시장 상인들에게 농담도 건네며 친근하게 다가섰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콜라비요. 네? 콜라비요. 콜라라고요? 정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가 지역구인 이성윤 의원을 공개 칭찬하기도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도 본인이 제가 발의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권파 후보인 이 의원을 공개적으로 띄워주며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임기 4, 5개월이지만 새 원내대표를 뽑는 보궐선거에도 첫 출마자가 나왔습니다. 정책통으로 꼽히는 삼선 진성준 의원이 예고도 없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4, 5개월여 잔여 임기만 수행하고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배수진을 쳤습니다.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원내 수습이야말로 지금 당장 보궐선거로 뽑힐 원내대표의 제1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지만 짧은 임기 탓에 출마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분을 밀어주고 다음에 이제 정식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서 1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수순으로 당내에선 이번 원내대표의 임기를 아예 1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후보를 접수한 뒤 투표를 거쳐 1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잔여 임기 문제로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 사이 물밑 눈치 싸움은 후보 접수 막판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육군에 속해 있던 해병대 작전 통제권을 내년부터 해병대가 돌려받게 됩니다.
1973년 이후 50여 년 만인데요. 국방부는 해병대의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해병대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육군이 통제하고 있는 해병대의 작전권이 50여 년 만에 다시 해병대로 돌아갑니다. 국방부는 준 4군 체제로 가기 위한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이작전 사령부가 갖고 있는 해병 1사단의 작전 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육군 수도 군단이 보유한 해병 2사단의 작전 통제권은 오는 2028년까지 해병대에 환원됩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 군 총장에게 준하는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해병대의 작전 통제권은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폐지되면서 육군으로 넘어갔습니다. 1987년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된 뒤에도 육군이 계속 작전 통제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로 인해 해병대의 전력 증강이나 지휘 구조, 부대 편성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 통제권 복원과 함께 국가 전략기동부대에 걸맞는 전력 증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국가 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담을 예정이며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재 중장이 최종 계급인 해병대 장교를 대장으로 격상하고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인사와 예산을 해군에서 넘겨받은 데 이어 오랜 수건인 작전 통제권까지 환원받게 되면서 작지만 강한 군대로 남아있던 해병대에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한국협회장과 해저터널 관련 단체 이사장을 연이어 소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물증을 찾기 위해 통일교 핵심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 전담수사팀이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담당했던 통일교 산하단체 이사장 박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박 씨는 통일교 세계 피스로드 재단의 이사장이자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으로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자 앞서 제기된 금품 로비 의혹의 배경으로도 꼽힙니다.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정치인들에게 청탁하신 적 있으실까요? 경찰이 통일교가 해저터널 등 수건 사업 청탁 목적으로 정치권 로비를 해왔다고 의심하는데 윤영우 전 세계본부장의 한학자 보고 문건에는 박 씨가 예전 UPF 영남 지구장이었을 당시 한일 해저터널 관련 강연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통일교의 현직 한국협회장인 송용천 씨도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 협회장은 과거 통일교 일본 총회장을 지냈는데 당시 한학자 총재에 한일 해저터널 관련 일본 현지 시찰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통일교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대표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한 핵심 고위 간부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송 씨와 함께 전 선문대 총장 황모 씨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경기 가평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명품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의 물증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처럼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주요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 UPF 전 회장 송광석 씨가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손꼽히는데 국회의원 등 최소 10여 명을 접촉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송치된 통일교 관계자 4명 중에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송 전 회장을 거듭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시려고, 어떤 내용 질문하신다고 들으셨습니까? 저희 지금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송 전 회장은 과거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을 지낸 고위 간부로 통일교 주도로 설립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의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권 인사 접촉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TM 특별보고 문건에는 한국 VIP 섭외 현황을 보고하는 담당자로 송 전 회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는 송 전 회장이 당시 전현직 의원만 적어도 7명, 장관이나 전직 차관, 해외 주요국 대사 등 10여 명을 만나거나 접촉을 시도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약속했다거나 통일교가 주도해 만든 단체의 대표 또는 고문직을 수락했다는 등의 다양한 보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송 전 회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쓴 편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이 한일 터널 추진 전국회의 결성대회에 참석해 해저 터널을 선거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송 전 회장이 일본과 대만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내용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경찰은 이 보고 문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통일교 사업을 위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앞서 송치한 정치인 불법 쪼개기 후원 사건과 계속 수사 중인 전재수 의원 등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외에도 통일교 관련 의혹 전반을 엄중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상설 특검이 쿠팡 블랙리스트를 처음 세상에 알린 공익 제보자를 소환했습니다. 제보자는 쿠팡이 우리 정부 기관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관범권과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 김준호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씨는 어느 순간부터 쿠팡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점점 늘었다며 지급할 때는 서류를 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이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국회에서 나서서 개정이든 뭘 조치를 해서라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호범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쿠팡 내에서는 외교적 DP 임무를 뜻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PNG 리스트라고 불린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취업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김 씨는 퇴사하며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는데 16,000여 명의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고 명단에는 언론인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조사하며 핵심 수사 대상인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물론 쿠팡의 일용직 운영과 관리 방식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씨가 제보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함께 살필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은 그 어느 나라보다 뜨거웠죠. 코스피가 1년 동안 75% 오르며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여러 안정책에도 고공행진하면서 연평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올해 주식 외환 시장을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에 상법 개정 등 증시 부양책까지 힘을 보태자 코스피의 질주는 시작됐습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 여파로 2200선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2달여 만에 3000선을 회복했고 더 나아가 사상 처음으로 4000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는 1년 사이 75.6% 급등하며 주요 20개국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비교해도 3배에 가까운 오름세였습니다. 시가총액도 빠르게 불어나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3분의 1로 늘며 우리 증시 덩치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36.5% 상승한 925포인트로 2025년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높은 환율은 우리 증시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환율은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안정책에 1,439원으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환율은 1,422원, 외환 위기를 겪었던 1998년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증시와 환율, 앞으로 코스피의 오름세는 둔화하겠지만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반도체 화랑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거품 우려와 출렁 있는 환율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매수나 국내 자금 유턴이나 이런 것들이 연초 그리고 1분기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약간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있겠죠. 4천선에 안착한 코스피가 환율 변동성을 딛고 추가 동력을 만들어 꿈의 5천 시대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300원대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말 원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소는 달러화 약세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원화 약세 흐름이 올해보다 완화되겠지만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위축과 현지 투자 의무 이행 등이 원화 가치 상승에 부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3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조정됐는데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상향됐습니다. 또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12살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중소, 중견 사업주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재개돼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를 관통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인공지능 AI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부터 챗봇과 로봇 그리고 AI 동반자까지 인공지능은 기술을 넘어서 세계 경제와 정치 또 우리의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AI가 정의한 2025년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렁였습니다.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 베팅했고 그 중심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넘어서며 AI가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는 AI를 국가 차원의 기반 시설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Across all of Europe, you're going to have to build AI infrastructure to support your startups and universities. 경쟁은 곧 지정학적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은 고급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며 공급망 재편에 나섰고 한국과 일본, 타이완은 생산 확대로, 중국은 자체 칩 개발로 대응했습니다. AI는 기술을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됐습니다. 하드웨어 경쟁만큼 주목받은 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오픈 AI는 웹과 문서, 이미지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And it can browse the web, scan text, images, PDFs, much more, synthesize this reason through it, and prepare a report for you. AI는 점점 더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정과 대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But remember, you're my one and only, okay? Don't even think about chatting up other AIs. 패션과 헬스케어, 유통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등장했고 위조 상품을 잡아내는 기술도 현실이 됐습니다. A proprietary configuration that we have trained on a massive data set to detect
tiny printing mistake made by counterfeiters that are beyond their control. 기록적인 투자와 경쟁 속에 AI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KT가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위약금을 면제하고 고객 보상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동통신 시장 가입자 쟁탈전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 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서 판매 장려금 규모를 키우며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입자 이탈 우려가 큰 KT는 기기 변경 고객 유지를 위한 관리에 공을 들이면서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번호 이동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장기간 문을 닫은 독일의 한 은행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간 도둑들은 여유롭게 500억 원어치가 넘는 현금과 귀금속을 털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던 시민 수백 명이 이른 아침부터 은행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은행의 개인 금고가 털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들도 피해를 본 건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온 겁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Versteht sich von selber. Die Nacht nicht geschlafen, hier kommt keine Info, es kommt keiner raus, sagt das.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도둑들은 지난 주말쯤 대형 드릴을 동원해 금고실 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어 상당한 시간을 머물면서 3,000개가 넘는 개인 금고를 하나하나 털었습니다. 도난당한 현금과 귀금속은 모두 3천만 유로어치, 고객 2,500여 명이 맡긴 재산들이었습니다. 대담한 범죄 행각은 월요일 새벽 은행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직전 마스크를 쓴 용의자들이 차량을 타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200km나 떨어진 하노버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인근 주차장에서 커다란 가방을 든 남성 여러 명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내전 중인 예멘에서 충돌했습니다.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의 분리주의 무장 세력 지원 현장을 공습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일단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긴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예멘의 항구 도시 무칼라. 화물선에서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전투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차량이 집결하는 지점까지 추적한 사우디 공군은 공습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예멘 분리주의 무장 세력에게 무기를 공급했다며 군사작전에 나선 겁니다. 걸프의 양대 강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모두 친미 진영이지만 내전 중인 예멘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분리주의 세력인 남부 과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حيث وللأسف الشديد تأكد بشكل قاطع ثبوت قيام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الضغط وتوجيه المجلس الانتقالي. 아랍에미리트는 무기를 실어 나르지 않았고 전투 차량은 예멘주둔 아랍에미리트군이 사용할 용도였다며 사우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예멘 분리주의 진영도 거리 시위에 나서며 사우디를 규탄했습니다. يعرف أن هذا الشعب العربي الجنوبي الصامد البطل الذي له أكثر من 30 عام يناضل سلميا لأجل انتزاع حقه المسلوب في إعلان دولة الجنوب العربي. 긴장이 고조되자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주둔군을 자체적으로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예멘 남부 과도위원회는 접근하는 모든 것에 대응하겠다며 더욱 완강한 독립운동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페루의 유명 관광지인 마추픽추 인근에서 열차 2대가 충돌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관광객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페루 언론들은 현지 시간 30일 마추픽추로 향하는 잉카레일 소속 열차와 페루레일 소속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두 열차에 타고 있던 관광객 4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0여 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을 겨냥한 총격 테러로 15명의 희생자를 낳은 호주 시드니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 행사를 앞두고 안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당국은 새해 전야 불꽃놀이 행사에 2,5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서 순찰 활동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평양에서 청년들이 참석하는 경축 야회와 국기 개양 행사를 열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2013년부터 매년 새해맞이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대전 영하 12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면서 추위가 더 강력해지겠고 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깨끗하게 첫 해돋이를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해는 7시 26분에 독도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7시 47분에 첫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호남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면서 해돋이를 보기 어렵겠고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밤부터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 했다?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털어간 사람들은 제 지표소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도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 엄마, 이게 무슨 일이냐.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거나 다치지 않고 집으로 가고 싶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주 선언입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범죄자들은 이미 도주하고 장비만 남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범죄가 가담했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2026년을) 하루 앞두고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행사들이 서울 곳곳에 준비됐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조명을 이용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DDP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붐비는 모습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시면 각양각색의 빛이 DDP 건물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면서 더욱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 앞에는 인형과 함께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다양한 행사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시민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인천 사람인데 서울로 놀러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큰 건물은 별로 딴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쁘고 좋았습니다. 지난 18일부터 DDP에서는 연말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을 거대한 화면 삼아 영상이나 조명 등을 이용해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보신각에서는 여느 해처럼 제야의종 타종 행사도 열리고 서울중앙우체국과 아차산, 하늘공원 등에서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 도심에만 22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3,063명을 추가로 투입해 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파가 몰릴 우려가 있는 보신각 주변 3개 도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아침 7시까지 통제되고 또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는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종강역을 무정차 통과합니다. 경찰은 인파가 몰릴 경우 서울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만큼 모두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내일 1월 1일에 이어 금요일이 끼어있는 해맞이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민 캐스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2025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고속도로는 금요일 퇴근길보다도 더 정체가 상당합니다. 지금 100번 고속도로는 어디를 향하더라도 여유가 필요한데 지금 송내 중심 양방향 모두 다 15km 이상 밀리고 있고요. 경기 북부 역시 통일로나 퇴계원 지나기가 어렵고 경기 동쪽도 하남이나 성남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 이 사고 여파와 교통량이 더해지면서 밀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지나더라도 8탄부터 매송까지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 내기 어렵다 보셔야겠고요. 1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총 40km 넘는 정체인데 그중 안성 일대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고요. 이후로도 기흥과 또 죽전 부근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 밟습니다. 신갈에서 만나는 50번 고속도로는 지금 인천 쪽으로 신갈 분기점부터 무려 13km나 답답합니다. 또 강릉 방향으로는 해맞이 차량들로 강원권에서 밀리는데요. 원주와 새말 사이 지나기가 어렵겠고요. 35번 고속도로는 남이 방향으로 충청권인 진천 부근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후로도 오창 부근에서 사간격 바짝 좁아져 있습니다. 45번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도 지금 창원 방향으로 여주와 감곡 일대 지나기가 힘겹습니다.
사고나 고장 시 대피 먼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경민이었습니다. 이틀째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헤럴드 로저스 대표는 여전히 질의와 상관없이 쿠팡 측의 주장과 반박 발언만 이어갔습니다. 정작 민관합동조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비협조적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공정위는 필요하면 쿠팡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국회는 쿠팡 헤럴드 로저스 대표의 호통과 손짓, 고성 등 전날 태도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태도에 유의해 주시고 사과하겠습니까? I have a deep respect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for this committee. 저는 한국 국회와 본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사과 대신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본인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허위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데이터와 생계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전 직원의 범행 동기는 돈이 아니라 퇴사의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게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출 규모도 제한적이었고 외부와 공유 없이 삭제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전 이익을 노린 조직적 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의원의 질의에 이게 재밌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Do you think this is funny? You're accusing me of perjury. You're telling me that 저를 증언. And now you're laughing. 장난하고 있어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로저스 대표와 소통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졌고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에 160여 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된 자료는 50여 건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실 쿠팡이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의 요청도 좀 제대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피해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또다시 불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설특검팀이 쿠팡 블랙리스트를 처음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소환했습니다. 제보자는 쿠팡이 우리나라 정부 기관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관범권과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씨는 어느 순간부터 쿠팡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점점 늘었다며 지급할 때는 서류를 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이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국회에서 나서서 개정이든 뭘 조치를 해서라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호범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쿠팡 내에서는 외교적 기피 임무를 뜻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PNG 리스트라고 불린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취업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김 씨는 퇴사하며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는데 16,000여 명의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고 명단에는 언론인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조사하며 핵심 수사 대상인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물론 쿠팡의 일용직 운영과 관리 방식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씨가 제보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함께 살필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고발 사건도 서울청이 차례로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실제 김경 서울시 의원은 강서구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의 경우 공천 헌금을 묵인해 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두 사람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다른 비위 사건도 잇따라 서울청에 이송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보좌관에게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의 업무를 도와줄 것을 지시했다는 고발 사건이 서초경찰서에서 이송됐고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 상당 호텔 숙박권을 받고 특혜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영등포 경찰서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이 밖에 장남 국정원 채용 대입 의혹,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도 서울경찰청이 한꺼번에 수사합니다. 다만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과 취업 청탁 의혹 사건은 지난 9월부터 수사가 진행되어 온 만큼 동작경찰서가 계속 맡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하는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10건, 여기에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까지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장을 현금 영수증에 비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패배로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절치부심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실정의 직격탄이었다고 진단해 다주택자에겐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당시 김경 서울시 의원은 2주택 상가 5채를 보유해 공천 탈락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는 녹취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대화 이튿날 김경시 의원을 단수 공천에 뒷말을 낳았고 당시 거론된 1억 원이 공천 대가 아닌지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주택은 고령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는 집이었고 이를 검토한 당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의혹을 정조준한 가운데 당내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돈 주고 공천받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모두가 멘탈 붕괴에 빠졌다는 등 공개 비판이 터져나온 겁니다. 광역 기초의원을 공천할 시에 그런 행위들이 사라진 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태의 악습들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고. 여러 공천 의혹에 강도 높은 특검 수사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우리 당을 탈탈 털었듯이 민주당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묵인 방조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빠뜨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직격했습니다. 그 단수 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그냥 현금 영수증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밀 병기의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새해 첫 입법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약속한 민주당으로선 이른바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이중잣대 비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선관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관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다음 달 5일 후보 등록을 받고 1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선출하는데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는 결선 투표 시 재투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선호 투표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일단 보수 진영 인사에 깜짝 발탁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있지만 국정 운영에는 박정희의 정책도 DJ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민생 앞에 이념은 없다는 소신이 확고한 만큼 파격 인사는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과거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공식 사과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큰 고비 하나를 넘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본인이 계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파란색과 빨간색, 이른바 색깔 논란은 끝난 것 아니냐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적 비리 등이 새롭게 불거지지 않는 이상 이재명 정부의 곳간 열쇠가 보수 야당에서 3선을 지낸 인사에게 맡겨질 거란 의미입니다.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고 공존과 통합의 가치를 세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보수 진영과 전임 정부 인물들에 잇따라 중책을 맡겼습니다. 보수 야당의 3선 의원 출신인 권오을 장관에겐 국가보훈 정책을 총괄토록 했고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성식 부의장과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 허은하 청와대 비서관도 범야권에 뿌리를 둔 인물들입니다. 진보, 보수 이념을 따지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이 반영된 인선안입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에. 물론 야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공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품고 있지만 청와대는 정치적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청와대는 새해부터 47개 정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 국민이 관심 가질 사안은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KTV가 촬영과 중계 등을 지원하고 생중계 영상 역시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통일교 관련 단체 자금 1,300만 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송치됐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체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내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주요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되는 등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2차 종합 추가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있는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그래서 두 법안을 새해 첫 법안으로 거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한국협회장과 해저터널 관련 단체 이사장을 연이어 소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물증을 찾기 위해 통일교 핵심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경찰 특별 전담수사팀이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담당했던 통일교 산하단체 이사장 박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박 씨는 통일교 세계 피스로드 재단의 이사장이자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으로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자 앞서 제기된 금품 로비 의혹의 배경으로도 꼽힙니다.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정치인들에게 청탁하신 적 있으실까요? 경찰이 통일교가 해저터널 등 수건 사업 청탁 목적으로 정치권 로비를 해왔다고 의심하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한학자 보고 문건에는 박 씨가 예전 UPF 영남 지구장이었을 당시 한일 해저터널 관련 강연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통일교의 현직 한국협회장인 송용천 씨도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 협회장은 과거 통일교 일본 총회장을 지냈는데 당시 한학자 총재에 한일 해저터널 관련 일본 현지 시찰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통일교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대표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한 핵심 고위 간부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송 씨와 함께 전 선문대 총장 황모 씨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경기 가평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명품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의 물증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재판이 다음 달 말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간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KT가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위약금을 면제하고 고객 보상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쟁탈전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 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 장려금 규모를 키우며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입자 이탈 우려가 큰 KT는 고객 유지에 공을 들이면서 일부 유통 채널에서 번호 이동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석유류와 먹을거리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수준에서 넉 달째 2%대 상승세입니다. 지난 8월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로 1.7% 상승에 그친 소비자 물가는 9월에 2.1%, 10월과 11월 2.4%로 올라선 뒤 이번 달 소폭 내렸지만 2.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석유류와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오른 탓입니다. 유류세 인하 축소 영향도 겹치면서 석유류는 6% 넘게 뛰었습니다. 경유가 11% 가까이 오르며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휘발유는 지난 2월 이후 최대 폭인 5.7%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4.1% 상승했습니다. 수입 쇠고기가 8% 오르며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고등어가 11%, 바나나 6%, 키위가 18%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쌀이 18.2%, 사과가 19.6% 올랐습니다. 먹거리 물가는 고환율의 기후, 정부 수급 조절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난달 5.9%에서 6.1%로 환율 상승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집계됐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정부 물가 안정 목표 2%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고 연탄 보일러 난방 시설 교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극화 속 고환율과 고물가가 연말연시 서민 경제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하락하지만 서울에서는 상승합니다. 국세청은 새해 첫날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0.63% 떨어지고 상업용 건물도 0.68% 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 기준시가가 오릅니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조정됐는데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상향됐습니다. 또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인공지능과 K컬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의 사회문화 흐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언급이 지난해보다 44% 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K-팝 데몬헌터스와 한복, 한식, 아이돌 등 K컬처 관련 언급도 지난해보다 31% 증가해 인공지능의 뒤를 이었습니다.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어제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무단 결근을 반복한 혐의로 송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시설 책임자 이모 씨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연예계에도 굵직한 이슈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뉴진스 5인 완전체 복귀는 무산됐고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과 배우 김수현 씨 관련 진실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년이 넘는 분쟁 끝에 법원은 뉴진스 대신 소속사 어두어 손을 들어줬습니다.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혜린, 혜인과 달리 나머지 3명 복귀 논의는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왜 3명을 굳이 따로 이렇게 막 왕따시키듯이 왜 그걸 이렇게 갈라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논의 끝에 소속사는 한이 복귀를 확정지었지만 다니엘에 대한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논의 중인 민지가 복귀하게 되면 뉴진스는 다니엘을 뺀 4인으로 활동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과거 소년범 전력 등이 뒤늦게 불거지며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연기뿐 아니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온 만큼 대중의 실망이 컸는데 조 씨는 비판 여론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갑질과 불법 시술 의혹이 동시에 번지며 데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주사 이모와 불법 의료 시술 논란은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상반기엔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 관련 사생활 논란이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가 주연을 맡은 OTT 시리즈 공개는 무기한 보류됐고 여전히 공방은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 배우 유아인 씨도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올해 확정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025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함께 글로벌 정세가 격동한 한 해였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을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한 트럼프는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곧 전방위적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는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을 개선하고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This is Liberation Day. With today's action, we are finally going to be abl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중 간 140%를 넘나드는 초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전쟁에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수렁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의 규제에 나서자 중국은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미중 정상은 10월 에이펙 기간 전 세계 관심 속에 일부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불안한 무역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no doubt.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트럼프는 관세를 지렛대 삼아 동맹과 우방국들에는 안보 무임승차는 없다며 국방비 증액과 역할 확대를 관철했습니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3.5%,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찰 대신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트럼프는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깊숙이 개입했지만 아직 평화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내부적으론 강도 높은 이민 정책과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취임 초 47%였던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의회나 관료사회 견제 없이 1년 내내 독단적인 행보를 보인 트럼프에 대한 민심 이반은 미 전역의 노킹스 시위로 터져나왔습니다. 내년 초 미 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판결과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국정질주의 제동이 걸릴지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올해 국내 증시 지난해 대비 75.6% 상승하면서 주요 20개국과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내년에도 우리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우리 코스피 시장을 두고서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올 한 해 좀 돌아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정말 역대적으로 저평가의 대명사였었고요. 국장하지 마라,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늘 수익률 하락 국가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뭐 G20 국가만 따로 떼어놓게 보겠습니다.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또 그런 쾌거를 기록한 한 해였었는데 우리의 코스피 기준입니다. 상승률이 75%에 달했습니다. 시장이 75%라는 것은 뭐 100% 종목도 널렸다라는 것이고요. 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110% 이상이고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는 200%가 넘으면서 1년에 3배가 오르는 참 그런 역사적인 그런 한 해였었고요. 우리가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을 것 같잖아요. 예. 왜냐하면 매일 사상 최고치 또 경신. 아마 우리 앵커 두 분도 방송하실 때마다 S&P 500 또 사상 최고치 경신. 그런데 실제 상승률을 놓고 보면 S&P 500은 17%에 그쳤고 나스닥도 22%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만큼씩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뉴스로는 사상 최고가였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올해 연간으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 상승을 이끈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크게 보면 역시 이제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을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5,000포인트 달성이라는 지수를 제안했던 첫 번째 정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은 주가 부양 정책을 펼쳤었고 여기에 발맞춰서 국회도 함께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2차례 일단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3차 상법 개정은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2차례 상법 개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완벽한 최선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 코스피의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때렸던 뭐 느닷없는 물적 분할이라든가요. 갑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멀쩡한 기업을 쪼개서 또 상장한다든가 또 상장한다든가 이거 쪼개기 상장에 적어도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하나의 이 사안을 끌고 법적 자료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던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역시 AI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우리 연내 한 2,300도 한번 깨졌었거든요.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한 2,300부터 3,000까지 끌어오르는 3,300까지는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방산, 원전이 이끌었지만 이제 3,000부터 4,000 레벨까지 갈 때는 하루는 삼성전자, 하루는 SK 하이닉스였었는데 역시 AI 반도체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내면서 이게 판타지가 아니구나, 거품이 아니구나를 증명했던 역시 이제 AI 반도체의 어떤 약진 여기도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서학개미 공격적 미국 주식 투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넉 달 만에 또 순매도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같은 때는 일주일에 3조씩을 사면서 와, 그땐 정말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돈이 있었나?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사나 하고 보통 뭐 주당 1조 이상씩은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을 사 왔었는데 자, 12월 들어서 이제 둘째, 셋째 주부터 약간씩 달라져서 드디어 이제 순매도가 나오는 또 그런 한 주간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추이를 놓고 보면 확연하게 주식 순매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억 달러에 또 육박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한 3분의 1 토막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미국 증시 물론 그 돈이 국내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AI 거품론에 대한 부담도 좀 컸었고 차익 실현 욕구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겹쳐서 서학개미의 공격적인 미국 주식 순매수가 특히 12월 둘째, 셋째 주부터는 확연하게 탄력이 떨어진 것이 좀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 새해부터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최대 30%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국내 증시로 자금이 끌어당기게 될까요? 뭐 이 제도로 끌어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모든 배당 소득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는 아니고 고배당 기업에 한해서만이란 조건이 있고 최고 세율도 이제 30% 아마 이제 국회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분리과세를 해줄 바에야 한 25%로 해주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30%로 분리과세가 됐던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보다 77% 이상 늘어서 사상 처음 3조 원을 넘어섰다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상승률과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가총액과 지수는 함께 연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앞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보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40조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보면 못하게 부른 곳이 100조입니다. 하고 많이 나올 곳은 지금 120조 이상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배 넘게 늘어난다는 처음 보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거의 100조 원 정도대의 영업이익까지도 보는 곳이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전 예상대로의 선전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지수라든가 뭐 시총이라든가 훨씬 더 불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계 장비, 전기전자, 전기가스 이쪽 상승폭이 컸거든요. 이건 어떤 요인일까요? 뭐 우리 업종 구분이 뭐 특별하지 않은데 역시 AI 반도체가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 특이한 부분이 증권 업종들이 좀 있었습니다. 증권 금융도 밸류업이라고 이제 기억이 나시죠? 밸류업에 힘입어서 실질적으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은 금융지주사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서 금융증권도 함께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4,000피에 진입한 코스피. 내년이 또 병오년 붉은 말의 해더라고요. 내년에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잘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무조건 제가 잘 달린다, 안 달린다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AI 반도체 두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예상하는 것만큼 이게 국내 증권사만 예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조금 이제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노무라 증권이라든가 모건 스탠리들도 좀 낙관하는 측면이어서 그 정도대로 무난한 좀 실적을 올린다면 4,000피 그 이상, 5,000피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트럼프의 이 이슈들은 여전히 변동성을 좀 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코멘트, 또 트럼프의 관세, 트럼프의 연준 장악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변동성을 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수는 역시 원달러 환율이겠죠. 환율 안정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좀 더 좋은 또 그런
붉은 말의 해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며칠 환율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은 어쨌든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IMF 때 이후에 역대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환율은 어떨까요? 그렇죠. 아까 국내 주식시장의 조건 중에 세 번째 제가 환율을 이야기했는데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22원으로 이제 올해 평균이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실은 1,480원 넘었을 때 위기의 국면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외환 당국이 이제 개입을 해서 여기 수준까지 떨어뜨렸고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다 언급하기보다 저는 좀 한 가지 모멘텀을 좀 보면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씩을 이제 미국에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200억 달러가 지급되는 순간에서의 외환 시장의 변동성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로 보면서 안정될지 아니면 야 이제 시작이구나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일지도 함께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모멘텀으로는 그걸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거는 좀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지 않는 변수이기도 한데 저는 좀 보고 있는 것이요. 내년 1분기께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반반이고 오히려 트럼프 쪽이다. 그래서 위법으로 발표하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만에 하나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낼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동안에 받은 관세를 어떻게 각국에 돌려줄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우리 한미 관세 협상도 실질적으로 상호 관세에 기반해서 이런 협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해서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큰 여러 가지 이 중에서 꼽자면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 위기였던 1998년보다 지금 연평균으로 따지자면 환율이 더 높았다는 건 되게 엄청나게 높은 건데 지금 내년에도 1,400원대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가 같은 것은? 그렇죠. 그러면 수입 물가는 여전히 높겠죠. 왜냐하면 1,400원대라고 하는 것도 결코 낮은 환율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어서 빨리 1,300원 그 밑으로 좀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그런 모멘텀 외에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금리 인하 종료 선언은 이제 늘 해야 된다. 즉 올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는 안 할 것이다 정도의 좀 나름의 긴축에 대한 모습도 함께 좀 보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환율에 좀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 환율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 달러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준을 장악하고 미국의 금리를 또 빠르게 낮추고 달러를 더 찍어내서 뿌릴 이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준다면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미국 자체의 몸값, 달러 인덱스죠. 이게 이제 올해도 떨어졌지만 우리는 오르긴 했지만 더 큰 폭으로 달러 인덱스가 미끄러지게 된다면 좀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좀 우회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쿠팡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팡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먼저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저도 이걸 보고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고요. 어떻게 이 쿠팡이라는 한 민간 기업이 우리 오피셜한 우리 정부와 우리 당국의 수사와 조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다가 바로 공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사후에도 여러 가지 좀 이딴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시를 하고 오늘 이제 쿠팡 로저스 대표의 좀 이틀째 청문회 또 모습을 보면 첫날과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그 미국입니다. 미국 INC, 쿠팡 INC가 공시한 내용을 좀 보면 이번에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은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범위는 3,000건만을 빼내겠고 이 역시도 외부로의 공유, 제3자와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감이 됐다라는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과기부 장관이
이거 틀린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3,300만 건이 유출됐고 쿠팡이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자체적인 우리 관내 이제 오피셜한 결과 발표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3,300만 건 유출로 나오게 될 때는 쿠팡은 미국 SEC에 허위 공시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의 모습 또 쿠팡의 저런 이제 막 안하무인한 태도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번 사태. 이게 3,300만 건 유출인지 3,000건 유출인지 그것도 외부에 됐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우리 당국의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네. 이 영업정지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병기 위원장의 이야기도 보면 이 사안을 가지고 뭐 영업정지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당국, 우리 관에서 이제 시정 명령 같은 것들,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처벌, 과징금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쿠팡이 이런 것을 성실히 지켜야 되는 건데요. 만에 하나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영업 정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또 강하게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새해 첫날에도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 서울 영하 11도, 대구는 영하 8도로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낮아 추위가 무척 심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영남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호남과 제주도는 구름이 잔뜩 끼겠는데요. 네, 따라서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무난하게 볼 수 있겠지만 호남과 제주도에서는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감상이 어려운 곳이 있겠습니다. 해는 7시 26분에 독도에서 가장 일찍 떠오르겠고 성산 일출봉은 7시 36분, 서울에서는 7시 47분에 해가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새해를 기념하면서 첫 해돋이를 보러 나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모자와 목도리를 착용하면 체감 온도를 3에서 5도 정도 올릴 수 있고요. 두꺼운 옷을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도 체감 온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상반신을 꼿꼿이 세우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체온이 높아질 수 있고요. 등이나 배꼽 아래, 종아리에 핫팩을 붙이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부터,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내일 밤사이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에 많게는 30cm 이상의 눈폭탄이 떨어지겠고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가 넘는 큰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다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올 한 해 뉴스플러스를 믿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